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특별히 전문가 모시고 대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출이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출들도 좀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대출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대출 이율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대출 이야기 풀어주실 대출 전문가 강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업에서 대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세종에 관련돼서는 지금 오랫동안 이제 대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대출 일을 잘 많이 풀어드리고 있고, 현업에서도 지금 현재 대출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지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강석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 비타민 TV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세종시에 그 급매물들이 꽤 거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도 아마 특례보금자리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핵심만 좀 짧게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특례보금자리는 누구나 많이 공부를 하셔서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포인트 되는 것들이 KB 시세 또는 매매가 모두 9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초반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말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소득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DTI라고 하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기 때문에 소득 상단,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6천, 7천, 8천이어도 1억이 넘어가도 대출이 된다는 거지, 소득 자체가 없다고 하면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또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알다시피 이제 전입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요건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출 한도가 최대 5억까지니까 5억 이상 필요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DTI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DTI가 60%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DTI를 계산을 할 때 부채가 없으면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5천이다. 그러면 그냥 LTV나 이런 거 빼고 DTI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정도는 한 10배 정도는 나오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그 특례보금자리는 많이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례보금자리는 일단 지금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의 경우에, 아니면 이제 이미 은퇴하셔서 딱히 수입이 없는 분, 이런 분들한테 좀 불리하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많이 불리하죠. 네. 특례보금자리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좀 납입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라는 소득으로 대출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도 소득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대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금은 수입, 우리가 연봉 계산하듯이 이제 그거가 그렇죠. 매달 290을 받으면 곱하기 12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께서 신청을 하시는 그 아낌이 보금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아닌 이제 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SC 제일은행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외에 역시 특례보금자리를 대면으로 이렇게 상담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로는 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 전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그 저렴한 이율로 받을 수 있는 게 디딤돌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디딤돌은 또 좀 제한이 많이 되죠. 이렇게 조건이.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략적인 것들만 상담 안내해드리고 네. 본인께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가 있고 네.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도 계산을 해야 되고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상담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은행 직원들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디딤돌을 상담을 그러니까 진행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 저희 건들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혹시라도 놓치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리지만 네. 한 번 더 본인이 크로스 체크해서 디딤돌 대출 상담을 받아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해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얼마까지 디딤돌 대출이 되는 그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례보험자리는 KB세와 매가 9억 이하야 되잖아요. 9억 이하면. 네, 근데 네.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네. 매매가든 KB세는 둘 중에 하나라도 네. 5억 이하만 된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억 이하. 그리고 기본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네. 기본 자격 요건은 세대원과 모두 그러니까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대출이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의 한도 한에서 뭐 2억 5천 그리고 뭐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더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한 네. 그런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디딤돌 대출의 가장 큰 네. 다른 점은 그 전입의 의무. 1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동안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께서 직접 들어가 살 거 아니라고 하면은 네. 살 거라고 하면은 이 대출을 받는 게 좋지만 네. 혹시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네.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뭐 5억이 안 되든 말 4억 9천을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 네. 젊은 분이다. 소득이 부부 합산 뭐 6천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이 4억 9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특례보금자리로 할지 디딤돌로 할지 했는데 디딤돌로 하면 또 제한이 나오는 게 뭐 2억 5천이다. 그렇죠. 내가 뭐 한 뭐 3억 2천까지 필요하다. 한 3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모자른다. 이럴 때 디딤돌 받고 나머지를 특례로 받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네. 우선 디딤돌 대출의 요건이 된다고 했을 때 신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최대 한도가 4억이거든요. 이미 4억까지는 네, 가능하네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특례보험자리에서 뭐 딱히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이제 그 규정에 보면은 디딤돌 플러스 특례보험자리도 2순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디딤돌을 먼저 받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특례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네. 혹시라도 그 디딤돌을 받았을 때 부족하신 분들은 특례로 진행해도 됩니다. 네. 그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다주택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주택자는 네.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는 가능하고 1주택자도 가능하고 그럼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꼭 팔아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전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하나 더 요 대출 받아서 가능한 건지 그거는 우선 제가 이제 계속해서 특례보험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우선 네. 특례보험자리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일 경우에는 처분 조건부가 있고요. 네, 그 처분 조건부가 3월 7일부터 네. 3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네. 지금 접수 미리 하신 분들도 네.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 2주택 이상부터는 네. 특례보험자리는 대출 자체가 되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택 이상인 경우에 특례 보금자리론 말고 다른 대출은 가능한가요? 주택 사는데? 그렇죠. 특례보험자리 외에 이제 일반 대출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TV라고 하는 소득 대비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LTV가 네. 이게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대출로 진행할 때에는 DSR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은행 기준으로 해서 DSR 40% 네. 그리고 비은행권 기준으로 해서 DSR 50% 네. 안에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대출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제 실제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채널은 조금 또 인터넷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꽤 보시거든요. 내 신용 등급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럼요. 너무너무 쉽죠. 네.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용등급 회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이스란 신용정보
회사가 있고 KCB라는 신용정보 회사가 있는데 이 KCB와 나이스의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카카오톡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 그 대신에 이제 이건 모바일에서만 가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네이버 어플의 상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의 상단을 보게 되면 그 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네이버 페이. 네이버 페이 클릭하고 네. 클릭하고 들어가면 조금 스크롤해서 내리면은 네. 신용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신용 관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네. 거기 이제 동의한다든지 네. 아니면 페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인증하고 들어가면 바로 나이스 신용 정보와 KCB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요. 그러니까 대출이 은행마다 좀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해줄 때 일반 대출이 좋다고 하면 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고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 회사마다 은행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는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특례보험자리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은 뭐니 해도 대출 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출 한도가 이제 DTI와 DSR로 나눠지는데 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봉 5천이신 분이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 앞에 이제 주택담보 비율 빼고 LTV라는 비율 빼고 그 DSR이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5천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최대 한도가 3억 5천? 또 이제 비금융권에서 진행한다면 최대한 4억 정도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DTI로만 계산한다고 하면 5억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5억 이상도 될 수 있고 5억 이상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5억까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잠깐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도 저도 항상 헷갈려. DSR, DTI 이게 헷갈려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가자 하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DSR을 적용한다 그 말 때문에 대출이 얼마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DSR이라고 하는 건 내가 총 얼마나 대출을 지금 받았나 그게 계속 누적돼서 적용이 돼서 그렇죠. 나머지 여백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DSR인데 요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요걸 안 본다. 내가 기존에 대출을 얼마 받았든지 그걸 안 본다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좀 커졌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DTI랑 DSR 뭐 영어로 들어가서 이제 계산 뭐 본다고 하면 너무너무 이제 어렵지만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편하게 계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 결국 개념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우선 그 DTI와 DSR을 계산할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DTI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포함을 시키지만 그 신용대출 같은 게 있잖아요. 신용대출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DTI로 계산할 때 이자만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 DSR은 역시 똑같아요. 앞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을 하지만 기타 부채, 신용대출이나 토지나 다른 대출은 원금, 이자를 합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금만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가 더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DSR로 하려고 하면 내가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이 폭이 적어지고 그냥 DTI만 적용을 하면 그게 커지니까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DTI는 60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냥 DSR은 은행 기준으로 해서 40%. 네. 그리고 이제 비운용권 기준으로 해서 50%이기 때문에 이 10%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장점이 특례보금자리로는 이 DSR을 적용 안 하고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도액이 많이 나오고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게 제일 매력적이다. 그 최고죠.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대출 나가는 거 보면 4.3에서 4.5 정도로 많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뭐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면 또는 내후년에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제 3년 이내에는 중도 상환수가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은행들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 뭐 5억을 대출을 받아도 또 옆 은행으로 또 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큼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꽤 거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될까요? 그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가 1월 그 명절이죠. 그 설 명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담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명절이 딱 끝나는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서 정말 네. 세종이 진짜 핫해졌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는 우리 또 이 강석 또 이 상담사님이 워낙 우리 또 중개사님들한테랑 이렇게 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대출 상담을 실제로 전화 어려우면 그냥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받습니다. 꼭 대출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게 대출이 되냐, 특히나 잔금 날짜 때문에 이 날짜 안에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지금 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상담사님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혹시 대출 궁금하시면 전화를 직접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꼼꼼하게 잘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네. 그쵸? 솔직히 대출 상담을 하면 솔직히 저도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입에서 대출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도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다 보니까 상담이 많게는 30분, 뭐 40분 걸리는 경우도 덜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담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객님의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대출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확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계약금 이제 일부 들어가고 진행하는데 대출이 안 돼서 다시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지금 주변에 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매도자께서는 그래도 뭐 상황이 그러니까 돌려주겠다고 돌려주시는데 또 이게 뭐 안 돌려주고 뭐 이렇게 계약대로 진행하자 하셔서 이렇게 좀 피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잘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전세가 있어도 된다. 예전에 그거는 뭐 앞에 전세입자가 있으면 우리가 대출하려면 주소 빼고 뭐 이거 넣고 저기 근저당 하고 다시 주소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특례보금자리 그 전세입자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전입 요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입 요건이 없기 때문에 네. 전세 세입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출은 가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네. 이제 70%, 이제 LTV 상의 70%, 6억일 경우에는 6, 7에 42, 4억 2천이고 네. 거기에 이제 보증금을 빼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들어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2억 또는 뭐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좀 빼고 나머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깨어 있는 것도 특례보금자리로 이용해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지금 경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경매도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제 그분들은 뭐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하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많이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우선 특례보금자리도 공부상 주택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경매 물건이라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경매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유찰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찰이 돼서 뭐 7억, 8억까지 뭐 7억, 6억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네. 이게 원체 K비세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억이 K비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9억이 넘는지. 감정가가 9억 넘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K비세가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 회사,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주택금융공사에서 협약이 되어 있는 네. 그 감정평가원들이랑 진행을 하는데 그 감정평가원의 가격이 네.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건 경락잔금 대출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게 9억 이상인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 이하일 때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라 KB 시세, 그 다음에 감정가 요게 9억 이하여야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높다, 낙찰을 받았는데 원래 KB 시세는 한 10억 되는 건데 내가 뭐 6억에 낙찰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대출을 받으면 좋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이제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거 기준으로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감정가, 네. 감정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KB세가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테크라고 하는 부동산 테크 시세 또는 이제 그 시세가 없으면 이제 감정을 하는 그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금액의 70%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을 하고요. 네. 또는 그 낙찰받은 금액이잖아요. 낙찰받은 금액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낮은 금액. 그러면 내가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아쉽네요. 네.
근데 이게 또 경락자금 대출도 이제 은행에서 진행한다면 DSR을 보기 때문에 항상 DSR이 적용된다. 경매 물건도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하는 모든 대출 네. 아니죠. 정확하게 1억이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때에는 네. DSR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일단 정말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서 내가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DSR 때문에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 대출 받으신 분들,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신 분들이 네. 대출 한도가 너무너무 적게 나옵니다. 그 DSR 기준 때문에. 아, 오피스텔도 여기 DSR에 잡히니까.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특례보금자리를 얘기하면서 옆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는 기본적으로 1순위 대출이어야 됩니다. 1순위 대출. 네, 그래서 이제 네. 요게 조금 더 이제 나간다고 하면 1순위의 개념이 전세 세입자는 1순위로 볼 거냐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는 대출이 가능은 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대출을 정말 싸게 받아놨어요. 네. 그 대출이 2.7%대, 2.5%대 금리가 남겨놓고 네. 추후에 이제 남은 금액을 뭐 대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1순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얘까지 다 통으로 갈아야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죠. 원래 싸게 받아놨는데 그걸 유지를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선순위 대출이 있고 내가 전세입자도 있었어요. 이 전세입자 태거 자금은 그건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그러니까 1주택자 안에서 특례보금자리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선 태거 자금은 가능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1순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 앞순위에 대한 얘기도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는 진행을 해본 적이 저도 없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지만 근데 이제 규정상에 보면 1순위 대출이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앞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 변동금리 때문에 이게 높아지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내 남편 그 대출을 대환해도 되냐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부부는 가능합니다. 부부는 부부는 이제 뭐 남편으로 진행하던 배우자로 진행하던 네. 그러니까 남편이 담보 제공자고 네. 그 남편이 담보 제공자이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남편이 이제 일을 못해. 네. 그러면 와이프가 일을 한다고 했을 네. 때에는 와이프로 네. 바꿔타게 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잘 이용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장소를 협찬해준 안데르센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공간 대여하고 있는 안데르센은 세종시 나성동 메가타워 1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준비되어 있고 주방 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 같은 것들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벽면을 보시면 하얗게 그림 같은 거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거든요. 세종시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개인분들, 그러니까 개인 전시하실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여기 무료로 공간을 내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면에 본인 작품을 개인 전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도 안데르센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소 협찬해주신 안데르센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